나는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했습니다. 2016년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 좌석에 몸을 맡긴 한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철수 당시 37살. 그의 손은 물컵을 향해 뻗었다가 다시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도 입술이 바짝 말라도 단 한 모금의 물조차 넘길 수 없었습니다. 잡혀갈까 봐서요. 아직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건지. 기내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 사이로 한반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의 바다는 꿈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몸에 배인 긴장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리 없었죠. 수령을 위해 살고 죽는다. 어린 시절부터 수천 번 외웠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것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죽음보다 무서운 자유를 선택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리철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굶주린 소년에서 김정은의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되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자유인이 되기까지의 처절한 여정 말입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평안북도의 어느 작은 마을. 14살 리철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리 전체가 거대한 장례식장이었죠. 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누워 있어요? 철수의 작은 목소리가 을씨년스러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어떤 이는 길바닥에 엎어진 채로.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 있었다는 것이었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수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걱삐걱 녹슨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수레 위에는 시체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앙상하게 드러난 시체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철수는 어머니가 끓인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쌀죽이 아니었습니다.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뜯어온 풀을 우린 풀죽이었죠. 철수야,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조차 희망으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강성대국이 온다고 했거든. 강성대국. 철수에게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하는 강성대국에서는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7살 영민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영민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무 껍질이 장에서 뭉쳐져 나오지 못했죠. 영민이의 신음소리가 밤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의사도 약도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영민이의 신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민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그 울음소리는 철수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학교에 가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30명이었던 학급에 이제는 15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굶어서 죽거나 중국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져서 학교에 나올 힘조차 없었죠. 그런 어느 날 교장이 강당에 학생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앙상한 몸으로 서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교장이 외쳤습니다. 동무들, 조금만 더 참으면 강성대국이 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교장의 목소리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배고픔은 희망보다 강했으니까요. 철수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몇 달 후 철수의 가족에게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철수보다 3살 어린 동생 철민이가 쓰러진 것입니다. 철민이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 우리도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어? 철민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바란 것은 고기 한 점이었죠.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기는커녕 쌀 한 숟가락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철민이가 숨을 거둔 날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그들을 포기한 것 같았죠. 철수야, 철민이는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민이는 그저 굶어 죽었을 뿐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봐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지만 당시 철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수령을 지켜야 산다는 세뇌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1998년 철수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인민군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철수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죠. 군대에 가면 적어도 굶지는 않을 테니까요. 신병훈련소에서 철수는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굶주림을 이겨내며 단련된 정신력 그리고 살기 위해 키운 강인한 체력이 빛을 발했죠. 리철수, 앞으로 나와. 훈련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가 앞으로 나서자 훈련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놈 사격술이 예사롭지 않구나. 백발백중이라니. 철수의 사격 실력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30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춰냈죠. 다른 신병들이 표적 근처에도 못 맞췄는데 말입니다. 체력도 남다르고 정신력도 강하다. 어디 출신이냐?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철수의 대답에 훈련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어낸 아이들은 확실히 달랐죠. 굶주림과 절망을 이겨낸 정신력이 남달랐으니까요. 2001년 철수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위사령부 963군 부대에서 경호원을 선발한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입니다. 리철수, 내가 지원해보면 어떻겠냐? 분대장이 철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호위사령부는 북한에서 가장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을 직접 호위하는 부대였죠. 하지만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호위사령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선발시험은 혹독했습니다. 체력시험부터 사격시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성심 검증까지. 수백 명이 지원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단 20명 뿐이었습니다. 축하한다, 리철수. 내가 합격했다. 합격 통보를 받는 순간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이제부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호위사령부 부대는 철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이 풍족했죠. 고급 쌀밥에 고기 반찬 심지어 과일까지 나왔습니다. 야, 리철수. 이거 맛있냐? 같은 기수로 들어온 박일성이 사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철수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동생 철민이가 이것만 먹을 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격투기부터 사격, 폭탄 해체까지. 모든 것이 실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수령의 방패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수령을 지켜야 한다. 교관의 외침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와 동기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예.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부대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가끔 외부 임무를 나갈 때마다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대 밖 세상은 여전히 지옥이었거든요. 평양 역전 광장을 지날 때였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요? 철수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쓸 처지가 아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신은 배불리 먹으면서 바로 옆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급 이불을 덮고 따뜻한 방에서 자면서도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자신도 저 길바닥에 쓰러질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철수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레에 시신들을 가득 싣고 가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 봤던 그 광경과 똑같았죠. 아직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구나. 철수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이 호위사령부에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점점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바로 옆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하지만 철수는 그런 생각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2007년 가을 철수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중국으로 파견되는 것이었죠. 정확한 임무 내용은 비밀이었지만 김정일의 중국 방문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리철수, 이번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절대 실수하지 마라. 부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당부했습니다. 철수는 긴장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철수는 처음에는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그는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단둥의 한 시장을 지나게 된 철수.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기도 채소도 과일도 넘쳐났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철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음식이 넘쳐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살이 쪄서 건강해 보였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았죠.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한 아이가 사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상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에 2위안이야. 맛있어서 금방 떨어져.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사과를 아이가 그렇게 쉽게 사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철수는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여기는 이렇게 풍족한 거지?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대사가 철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람은 장군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철수는 그동안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화면 속 사람은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인공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이 그려졌죠. 그 모습이 철수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맞아.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야. 그때 철수의 내리에 동생 철민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 우리도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어? 했던 그 앙상한 얼굴이.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은 굶어 죽었는데 자신은 수령을 지키느라 바빴습니다.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은 지키지 못했으면서요.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며칠 더 지나고 철수는 중국의 방거리를 걸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무가 끝난 후 잠깐의 자유시간이었죠. 밤이 되었는데도 거리는 환했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번쩍 빛나고 사람들이 웃으며 다녔습니다. 식당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죠. 철수는 한식당 창문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기를 올려주고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저게 진짜 행복이구나. 철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런 평범한 행복이 자신에게는 꿈만 같았으니까요. 그때 식당에서 한 아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수와 눈이 마주쳤죠. 아이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철수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세상이구나.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호텔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북한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선이 보였죠. 마치 천국과 지옥의 경계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번에는 영원히. 철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2010년 초 중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철수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리철수 내 놈을 체포한다. 잠에서 깨어난 철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수갑이 채워졌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지만 보이부 요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를 끌고 나갔을 뿐이죠. 보이부 지하실에 끌려간 철수는 그제야 제목을 알았습니다. 간첩 혐의다. 내 놈이 중국에서 뭘 했는지 다 안다. 담당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공식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는데 간첩이라니요. 동무, 저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간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철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을 콱 내리쳤죠. 입 닥쳐. 내 놈이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정보가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중국 사람들과 접촉했다고. 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에서 본 드라마,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그건 우연히. 우연히?
간첩들이 하는 소리가 다 그렇다. 수사관이 철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끈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질문의 반복이었습니다. 누가 시켰냐? 한국 정보기관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호위사령부 경호원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간첩이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중국에서 본 것들이 충격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톱을 뽑는 것부터였죠. 아! 철수의 비명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할 거냐? 누가 시켰는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거짓 자백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에는 물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물을 부어 넣는 끔찍한 고문이었죠. 컥컥. 철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의식을 잃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의식이 끊어질 때마다 철수의 머릿속에는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철민이의 얼굴이었죠. 형, 우리도 고기 한번 먹을 수 있어? 철민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수령이 아니라 가족이었어. 하지만 나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어. 고문은 한 달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철수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죠. 하지만 정신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사관이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리철수,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냐? 철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겠다는 협박이었죠. 어머니는 관계없습니다. 저만 처벌하세요. 그럼 빨리 자백해라. 그러면 어머니는 무사할 것이다.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거짓 자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겠다. 진실을 위해 죽더라도.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화가 나서 철수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2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철수를 석방한다는 명령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증거 불충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로 석방한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라. 계속 감시할 것이다. 수사관의 경고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철수는 햇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만에 보는 햇살이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결심이 앞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겠어. 이곳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고문당하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정신. 그것이 철수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수령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그리고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야. 그날 밤 철수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2015년 여름 철수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때가 왔다고 말이죠. 5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경로를 알아보고 브로커와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성공하거나 죽거나. 철수는 마지막으로 동생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철민아, 형이 이제 진짜 자유로운 곳으로 간다. 내가 먹지 못했던 고기도 실컷 먹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도 볼 거야. 바람이 불어 무덤가의 풀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철민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철수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봐왔던 그 강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죽을 각오로 건너는 강이었으니까요. 중국에 도착한 철수는 미리 약속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중국 조선족이었죠. 돈은 가져왔나? 여기 있습니다. 철수가 5년간 모은 돈을 건네줬습니다.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목숨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길만 안내할 뿐이야. 브로커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간의 이동 끝에 철수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꿈에서도 보았던 그 강이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태국이야. 거기까지만 가면 안전하다. 브로커가 가리킨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 거셌죠. 함께 탈출한 사람들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철수처럼 혼자 온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철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너무 말라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조금만 더 참자. 곧 배고프지 않은 곳에 갈 수 있어. 어머니가 소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라는 이름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드디어 출발 시간이 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자, 이제 배에 타라.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순찰선이 지나다닌다. 낡은 나무 보트가 물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5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죠. 한 명씩 조심스럽게 배에 올라탔습니다. 철수는 영희와 그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우면 아저씨 손을 잡아도 돼. 철수가 영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배가 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를 젓는 소리조차 최대한 죽여야 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배 바닥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물이 들어와. 누군가가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조용히 해. 손으로 퍼내야 한다.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죠. 그때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죽는 거예요? 영희의 작은 목소리에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음을 걱정해야 하다니.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철수는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찰선이었죠. 모두 엎드려. 절대 움직이지 마. 브로커가 급하게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 바닥에 엎드렸죠. 순찰선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후고 있었죠.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들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들겠어. 하지만 영희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순찰선의 불빛이 그들의 배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기적처럼 순찰선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선이 지나가자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브로커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1시간 더 지나서 마침내 태국 땅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죠. 해냈다. 진짜 해냈어. 영희도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배가 태국 강가에 닿았을 때 철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첫 순간이었습니다. 영희가 철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철수가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영희야, 이제 우리 모두 자유야. 배고프지 않은 곳에서 살 수 있어.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잠을 잤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말이죠. 태국에서 한국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 마침내 2016년 봄 철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으니까요. 리철수 맞나? 국정원 조사관 최 과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라고? 김정은 경호원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최 과장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 내가 왜 탈북했지? 의심스럽구나. 철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 탈북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독방에 갇힌 철수는 매일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질문의 반복이었죠. 정말 간첩이 아니냐? 간첩이 아닙니다. 그럼 왜 탈북했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최 과장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조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었죠. 리철수, 내 탈북 이유를 다시 말해봐. 동생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정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철수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 과장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호위사령부 출신이 그런 이유로 탈북한다고? 말이 안 된다. 어느 날 최 과장이 다른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철수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여기 전화 받아봐. 철수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너 간첩이지? 김정은이 보낸 거잖아.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호위사령부 출신이 탈북할 리 없어. 분명 임무를 받고 온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북한에서 당했던 고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억울하고 답답했죠. 최 과장님, 저는 정말 간첩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너무 의심스러워. 그날 밤 철수는 독방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왔는데 여기서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죄인가?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고문당할 때도 버텼는데 여기서 굴복할 수는 없었죠.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한 인간일 뿐이다. 철수는 이 말을 매일 되뇌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2달이 지나고 마침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신원 확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북한 내부 협력자를 통해 철수의 과거가 확인되었죠. 리철수 신원이 확인됐다. 내가 말한 게 사실이었구나. 최 과장이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하나원으로 갈 수 있다. 철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이야. 최 과장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철수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였죠. 버스에서 내린 철수는 하나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리철수 씨, 여기가 앞으로 석 달간 머물 곳입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철수는 그 친절함에 어색함을 느꼈죠.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는 친절이 의심의 대상이었으니까요. 배정받은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었죠.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고요. 상담사가 나간 후 철수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일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철수는 수도꼭지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틀어봤죠.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든지 따뜻한 물을 쓸 수 있다니. 이런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나요? 손을 물줄기에 담갔습니다.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죠. 그 순간 철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으아! 철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굶어 죽은 동생 철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민아, 형이 드디어 해냈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 왔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굶어 죽은 이웃들아, 모든 분들아. 이제는 내가 사람답게 살겠어. 정말 사람답게 살겠어. 철수는 따뜻한 물을 한 웅큼 떠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두만 강물이 아닌 따뜻한 물로 말이죠. 그날 밤 철수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불안감 없이 정말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철수는 동생 철민이를 만났습니다. 형,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야? 응, 철민아. 이제 정말 자유야. 그럼 고기도 먹을 수 있어? 그럼 매일 먹을 수 있어. 철민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해맑은 웃음이었죠. 형, 축하해. 정말 축하해. 철민이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철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쌀밥과 반찬들이 정말 풍성했죠.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오시고요. 식당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을 때 철수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쌀밥의 맛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탈북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여기 온 지 한 달 됐어요. 네, 어제 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 사람도 철수처럼 눈빛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오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대한 교육이었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강사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신 분들이니까요. 강사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따뜻한 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신에게는 기적 같았죠. 죽음의 메콩강을 넘어 남으로 자유를 찾아온 경원. 자유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만큼이나 소중하고 밤하늘의 불빛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